자, 문학 127쪽 펴시고. 자, 우리 앞에서 반어법, 그리고 비유, 그리고 상승, 하강 이미지 했거든요. 거기 해야 되는 문제에 답 확인해 볼게. 자, 1번. 여기서는 너무 쉽게 뭐가 반복되죠? 먼 훗날 당신이 찾으면 그때 잊었노라 라고 대답한다 했잖아. 그치? 근데 이거는 잊었어? 안 잊었어? 안 잊은 거죠? 대표적인 반어법이고요. 자, 2번에 보면은 화자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를 써야 한다는 운명에도 행동하지 못하는 무기력함을 뭐라고 이제 표현을 했냐면, 자, 슬픈 천명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빈칸 슬픈 천명 넣으시면 되고요. 자, 화자는 시 쓰는 것이 실제로 고통스러운 반성의 과정이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뭐라고 나왔냐면 쉽게 쓰여진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라고 표현했어. 그래서 여기서 반어적인 표현은 쉽게 쓰여지는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치? 그리고 3번. 여기서 집주인인 내가 호박을 활로 쏘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나의 어머니에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주버네 아들 양반이 고맙게도 우리 호박을 벌집을 만들어 놨으니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 반어법이 쓰일 부분 고맙게도 넣으시면 돼요. 자, 4번 가봅시다. 자, 안초시가 생전에 입고 싶어 하던 무엇을, 여기 본문 보면은 확연히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 보면 죽어서 입게 된 상황에 대해서 친구인 서참이가 자네 참 호사야, 잘 죽었다, 자네 살았으면 이만 호사해보겠나 하는 말하는 부분에서 죽은 몸이 여기선 비단 옷 입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앞에 비단 옷, 본문에서는 실질적으로 막 직접적으로 안 나와 있지, 그치? 그래서 여기 힌트 얻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5번의 만무방이에요. 여기서는 응칠 부부가 가난해서 밥을 빌어먹다 헤어지게 되는 상황을 벌어지는 첫날을 뭐라고 했냐면 응칠이가 팔자를 고치던 첫날이었다 라고 나오잖아요, 그치? 그래서 빈칸 팔자를 고치던 넣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6번 가볼게요. 6번에 양옥집에서는 모든 일이 정해진 시간 아래에서만 행해진다는 가풍이 있는데, 나는 정해지지 않는 시간에 기타를 쳤다가 할아버지의 제지를 받게 되고, 나는 규칙과 질서를 강요하는 양옥집 식구들의 가풍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약간 비꼬은 걸 수도 있겠지, 그치? 밑에 세 번째 보면 위대한 가풍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빈칸 위대한 넣으시면 됩니다. 됐을까요? 자, 뒤로 넘겨서, 자, 뒤로 넘기면 여기서는 맞는 구절 이제 찾으면 되겠죠. 여기서는 꽃 넣으시면 되고요. 꽃은 어디쯤 갔다가 이렇게 막 반복되지, 그치? 와서, 또는 밑에 보면은 여기 빨래 뭉치 쓰시면 돼요. 빨래 뭉치도 따라와 씻으며 간다 라고 해서 꽃과 빨래 뭉치를 의인하였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밑에는 바위 위 산꽃을 어디에? 수놓은 병풍에, 그리고 시냇가 버드를 초로 장막에 비유를 해줘, 그쵸?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부분 쓰시면 되고요. 9번 가볼게요. 잎들이 지고 있는 모습에, 우리 지는 것은 떨어지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하강의 이미지라고 보시면 되고, 바람이 투덜거린다 라는 표현에서 바람을 사람에게 빗댄 당연히 의인법 사용됐다 라고 쓰시면 돼요. 그리고 밑에는 뼈다귀처럼, 그리고 모래더미처럼, 직유법이지, 그치? 이거는 간단했네요. 자, 11번 가볼게요. 11번에서는 산 위에 산, 그리고 올려다보아야, 그리고 하늘, 이런 건 다 아래에서 위로 향하는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건 하나의 상승 이미지로 봤고요. 그리고 12번 보면은 추운 겨울을 스스로 이겨내는 나무의 모습을 온도가 올라가는, 여기 또 올라가는 거니까 상승이 이미지가 쓰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13번 가보자. 13번은 불빛이 낮게 비추고 눈이 내릴 듯하다 라고 했잖아. 그치? 이건 반대인 하강적 이미지고요. 그리고 14번에 이하오, 이하오는 배꽃이 비 내리듯 이렇게 해석했고, 그리고 추풍낙엽은 가을밤에 떨어지는 거잖아. 그치? 다 떨어지는 하강적 이미지 쓰였네요. 자, 오른쪽 가서 오른쪽에서는 최일남이 흐르는 북 이 부분인데 여기서 반어적 표현 먼저 찾네요. 여기서 반어적 표현은 어느 부분이냐면 요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특하구나 쓰시면 되고, 자, 겉으로는 말하는 것이 신통망통하다, 귀염성이 있다, 그러니까 약간 칭찬의 의미잖아. 그치? 그런데 이면적 숨겨져 있는 의미는 민노인이 북을 치는 것을 싫어하는 아들은 자신의 아들이 민노인의 북을 치는 것에 대해서 좋은 우호적, 여기서는 빈칸 우호적으로 볼게요.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자 이를 못마땅해 여기고 있으므로 자신의 뜻을 거스는 듯한 아들의 행동에 대해서 잘난 체하거나 남을 낮추어 보는 듯 행동한 데 있다 의미인 건방지구나. 사실 속 의미는 이렇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인물이 의도적으로 말한 반어적 발화를 통해서 자, 인물의 행동과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 거야? 안 좋게 보는 거잖아. 그치? 여기서는 부정적인 태도가 드러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밑에는 C 일부분 나왔네. 여기서는 붉은 흙가며 인가보다 라고 했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 붉은 흙가면은 뭐냐면 우리가 붉은색은 막 뜨거운 불이지만 약간 열정적인 것도 나타나는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삶에 대한 열정과 의지가 드러낸 얼굴을 붉은 흙가면으로 표현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이 내용은 맞겠죠? O 표시하시면 되고요. 자, 3번 가볼게. 3번에는 자, 사람들이 나와요. 여기 나와있지. 후궁, 벼슬아치, 내외궁의 노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의 행동들은 하늘을 부르짖고 땅을 치며 끝없이 슬프고 마음을 아파하는 모습을 나왔고, 자연물은 뭐가 나왔냐면 푸른, 여기 나와 있죠. 푸른 하늘, 그리고 그 다음에 태양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부르짖하고 비를 잃는 듯하였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새로운 등극에 대한 새로운 황제의 등극에 대한 여러 사람의 슬픔을 비유적으로 펴낸 거 맞아요. O. 그리고 밑으로 가봅시다. 여기서는 하강적 이미지의 시열을 찾는다 라고 보는데 어디 부분 쓰시면 되냐면 가에 무너지는, 여기 있죠. 무너지는 꽃 이파리처럼, 그리고 휘달려 바다에 깔리는 요 두 부분 쓰시면 돼요. 가 부분에. 그리고 나에서는 아득한 나락으로 떨어져 내리는 요 부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 하강적 이미지가 드러난 거 맞죠? O 또 표시하시면 됩니다. 됐을까요? 자, 뒤로 넘기면 객관식 나오거든요. 객관식 보면 여기서는 백석에 정주석 나왔네. 여기서 알맞지 않은 것은 보면은 시 한번 내용 봐볼게요. 산턱 원두막이 비었다. 불빛이 외롭다. 의인법이 나왔네. 그치? 헝거집시의 아즈까리 기름이 쪼는 소리가 들린 듯하다. 잠자리 졸든 무너진 성터 반딧불이 난다. 파란 혼들 같다 하면서 여기서는 무너진 성터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보통 이제 막 왕국이 있었는데 없어진 걸 의미하잖아. 그치? 어디서 말 있는 듯이 커다란 산새 한 마리 어두운 골짜기 나타난다. 그래서 시각적인 심상 나오죠. 그쵸? 헐리다 남은 성문이 한울빛 같이 훤하다. 날이 밝으면 또 매기 수염의 늙은이가 청배를 팔러 올 것이다 라고 해서 약간은 여기서는 어두침침하죠. 그쵸? 분위기 약간 적막한 분위기의 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알맞지 않은 것은 시각, 청각 나오고 비유적인 표현, 의인법도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알맞지 않은 것은 4번이에요. 전혀 상승이나 하강 이미지 없어요. 뭐 떨어진다, 올라간다 없잖아요. 그치? 그래서 알맞지 않은 거 4번이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평소 영어미 뭐뭐 다 이렇게 끝났죠. 그쵸? 이건 맞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번에도 알맞지 않은 것은 나와 있는데 자, 각각 봐봐. 어떤 게 나와 있는지 봐야겠죠. 화류법, 역설법, 불완전한 문장, 때 반복, 뭐뭐 말자. 여기서 뭐뭐 하지 말자, 때 이런 거 다 반복되잖아. 그치? 그리고 불완전한 문장으로도 뭐뭐는 다로 막 안 끝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역설법이나 화류법이 있는지 봐야 되는데 자, 화류법은 여기 있어요. 앞산의 검은 숲이 짙은 숨결을 뿜어낸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치? 근데 역설법은 없어. 그래서 잘 맞지 않은 거 2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131쪽은 소설 일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같이 한번 봐볼게요. 자, 1인칭으로 나오네요. 나는 어줍지 않은 일로 T경찰서 유치장에서 며칠 보낸 일이 있었는데 어느 날 입구 쪽에 소란스러운 소리에 호기심을 느낀 우리는 20년 징역살이야 할 강도라는 말에 범인에 대한 공포심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생각과 달리 막상 방 앞으로 끌려온 범인은 남루하고 가냘픈 노인인 거야. 보니까 내가 무슨 죄인고 대문간에 내보낸 신문 한 장 준 것밖에 나는 아무 죄가 없지. 그러니까 신문 한 장? 아까 노인이 잡혀 들어올 때 없던 그 순사는 이걸 통해서 일제강점기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겠죠. 그쵸? 우리 주인공이 내려고 잘 모르는 눈치였다. 그래 신문 한 장을 주었다가 잡혀왔단 말이야. 하고 어이없다는 식 웃는데 신문을 줬는데 조만한 일본 가시나가 뺏을락 해서 짝대기를 이마 좀 밀었다고 붙들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래 인식이는 누구냐? 내 손자지 누구라. 제 애미가 백날 만에 유종을 알아주고 내 등으로 금년에 3살까지 업어키웠구마. 내가 오늘 밥을 안 얻어도 주면 우리 인식이는 죽구마 하면서 어린 이제 손자가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다시 엉엉 소리 낸다. 그러면 밥을 얻어가지고 관리이지 남의 신문을 왜 훔쳐? 순사는 그래도 호령했잖았는데 내버린 게임이 주었지. 밥을 싸가지고 갈락했구마. 우리 주인공의 수수께끼는 한 겹 두 겹 풀렸다. 그 노인의 고이춤에서 콩밥 뭉치는 발견되고 말았는데 이런데 넣어뒀구먼. 그 순사는 어이없다는 듯이 일본말로 부유해지며 무슨 불결한 물건을 만지는 것처럼 상판을 찡그리고 그 콩밥 뭉치를 패대기 쳤다. 우리 방 안에 떨어진 밥뭉치를 보니 그 노인이 들고 있던 노란 손수건으로 삐죽삐죽 산 것인데 그 부피는 보아 한두 끼 분량은 훨씬 넘는 듯 했다. 참 어쩔 수 없군. 순산에 빼앗듯이 한 말 던지고 노인의 등을 한번 쥐어지르고는 그대로 가버렸대. 너무나 가짜는 일이기 때문에 특별한 벌도 씌우지 않은 듯 했다. 그런데 이제 억울하게 잡혀온 상황인 거죠. 멀쑥해 가지고 얼빠진 듯이 쓰러져 있던 콩밥 도적은 한참에 부시시 일어나 앉으며 뭐라 했냐면 아웅나 주는 그 잘난 밥을 다 빼드니 지랄 안 하나 우리의 인식이나 갖다 줄걸 하면서 그 밥을 잘난 밥이라고 표현을 한 거야. 그래서 이것도 약간은 반어적인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반어가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주제는 여기 주제 먼저 쓸게. 일제강점기에 못 사는 사람들, 하층민의 비극적인 삶에 대해서 이야기인 소설이고 위로 올라가서 1번부터 이제 빈칸 넣어볼게요. 나는 유치장에서 만난 노인을 관차라는 인물이에요. 관차라는 인물로 억울한 노인에 대한 처지에 연민을 느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노인은 이때 배경이 일제 강점기라 했죠. 일제 강점기 하층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번에 노인은 손자에게 줄 콩밥을 숨기었다가 순사에게 들키게 되고 이 들킨 노인에게 아까 전에 뭐 느낀다 했어? 연민의 감정을 느낀다 했죠. 그리고 제목의 상징적인 의미는 신문지와 철장이잖아요. 그치? 일제강점기 식민지 권력의 부당한 행보에 그냥 말 그대로 희생당할 수밖에 없었던 조선 식민지 하층민의 궁핍하고 비참한 삶을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대적 배경 일제강점기, 공간적 배경은 경찰서 유치장 아닙니다. 유치장 아니고 제한된 공간적 배경과 민족의 순환기였던 시대적 배경을 통해 일제강점기 하층민을 궁핍하고
빈칸 비극이요. 비극적인 삶을 형성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물들 간의 대화가 나와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이해됐을까요? 자, 뒤에 이제 진도는 선생님 내일 나갈게. 자, 피문학 꺼내볼게요. 독서 꺼내봅시다. 독서. 오늘은 어디 할 차례냐면 122쪽 할 차례예요. 122쪽 할 차례야. 그래서 122쪽부터 우선 125쪽까지 풀게요. 122쪽부터 125쪽까지 풀고 같이 한번 봐볼게요. 같이 한번 봐볼까요? 빈칸 확인해 봅시다. 122쪽 보면은 1번에 여기서는 계약이고요. 그리고 2번에 우선, 그리고 여기서는 임의법규는 법률상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당사자가 자유롭게, 그러니까 계약을 내용을 정할 수 있는 규정을 얘기하고요. 4번에 계약 내용입니다. 이게 우선 적용된다라고 봤어. 그리고 여기서는 6번에는 단속 법규에 대해서 나오고요. 5번에 인정, 6번에 단속 법규예요. 그리고 7번에 강행 법규, 그리고 8번에 인정이고요. 그리고 9번에 비도덕적이나 반사회적인 경우에는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했어. 그리고 국가는 개인과 개인의 비례 원칙을 적용하는데 계약의 자유 제한 시 필요한 만큼 최소로 제한을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관련된 이제 문제도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거고, 오른쪽도 빈칸 넣고 OX 문제 봐볼게요. 1번에 당사자들, 그리고 2번에 계약 내용, 3번에 계약 내용, 4번에 법률의 규정이고요. 그리고 5번에 있음, 6번에 급부, 7번에 강행, 그리고 8번에 없음, 그리고 9번에 부당 이득 반환이고요. 그리고 비도덕적, 그리고 반사회적, 이거 두 가지 쓰시면 돼요. 자, OX 봐볼게. 1번에 여기서는 없다 했지? 없는 게 아니고 있다 했죠. 그쵸? 그래서 X고요. 그 다음 2번에 O, 3번에 여기서는 개인과 개인 사이에 재산만 아니고 가족관계 이런 것도 있다 했잖아요. 그치? X예요. 4번에 사법 규정이 아니라 계약 내용이 먼저 우선 적용된다 했고 X, 5번에 O, 6번에 O예요. 그리고 7번에 모든 계약이 부정된다 라고 했어요. 예외적인 경우 있다 했잖아. X고요. 8번에 O, 그리고 여기서는 직접 그 공인중개사가 자기 갖고 있는 부동산을 직접 판매할 경우 여기서는 계약은 유효하단다 했어요. 근데 대신 뭘 낸다 했지? 벌금 낸다 했잖아요. 그치? X예요. 그 다음에 10번에 요구할 수 있고요. X. 11번에 O. 그리고 이럴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다 했잖아. 그치? X. 최소죠? X입니다. 됐나요? 뒤로 넘겨서 객관식 가볼게요. 자, 1번 보면은 여기서는 적절하지 않는 거네. 여기서는 우리 마지막 6문단 보면은
비례 원칙을 적용된다 했어요. 1번에 3번이고요. 그리고 2번에 여기서는 맞는 것만 고르는 거네. 기억 맞고요. 니은은 여기서는 세입자가 아니고 건물주가 수선 의무진다 했어요. 그리고 디귿 맞고, 그리고 리을 불이익받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그리고 3번 기억과 니은의 공통점이네. 기억은 규정에 위반해서 공인중개사 고객이 체결한 매매계약 경우고, 니은은 의사가 아닌 사람과 체결한 동업계약이네. 그치? 여기서는 기억은 뭐가 이제 적용되는 거예요? 단속법규와 관련된 거고, 그치? 그리고 니은은 강행법규와 관련된 거잖아요. 그쵸? 네, 각각 뭐가 발생은 해요? 불이익은 발생하죠. 그쵸? 그래서 3번은 1번이에요. 그리고 4번의 경우 봐볼게. 여기서는 적절한 거 고르는 거네. 여기서는 농지를 빌리려는 A와 농지 주인인 B가 계약을 한 거지. 농지를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것에 합의하여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러나 A는 B에게 농지 사용을 지불하고 1년간 농지를 사용했대. 근데 뭐야 문제는? 농지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그치? 이 사안에 대해서 대법원이 내린 판결이 이와 같은데, 첫째는 법률을 위반하여 농지를 빌려준 사람에게는 벌금이 부과된 거야. 이 벌금이 부과된다 했다는 것은 법적인 지금 불이익이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사건의 농지 임대차 계약은 농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가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계약의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농지를 빌려준 사람 받은 사용료를 반환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 마지막에 그 나왔던 그 부등이득 반환 청구권 있잖아. 그치? 그게 인정이 된 거죠. 그죠? 그리고 넷째, 농지를 빌린 사람은 농지를 빌려 써서 얻은 이익을 농지에 빌려준 사람에게 반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구권이 인정돼서 계약의 효력이 전혀 인정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적절한 것은 3번이죠. 완전 무효로 된 거지, 계약이. 그치? 그래서 4번에 3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 있을까요? 혹시 그냥 선생님이 넘어간 것 중에? 괜찮나요? 우리 문법으로 넘어갈게요. 우리 문법 또 숙제 있었죠? 267조 할 차례입니다. 267조 펴볼게요. 자, 267조 보면 여기 지금 한글 맞춤법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는 그걸 잘 봐야 돼. 우리가 소리대로 적는 건지, 소리대로 적는 것은 말 그대로 발음하는 걸 쓰는 거랑 똑같아야 되는 걸 얘기하는 거고, 어법에 맞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쓰는 거랑 발음하는 거랑 다른 걸 이제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363번 같이 한번 봐볼게. 여기서 알맞지 않은 것은, 여기 답은 5번이거든요. 봐보자. 어근의 접사, 음이 결합될 때, 우리가 믿다에다가 음이 붙은 거잖아. 그치? 근데 어근의 본래 뜻이 유지되지 않아서, 이거 유지 안 된 거야? 믿다라는 게 음이 유지 있잖아. 되잖아. 그치? 이거는 형태에서의 본 모양을 밝혀 적은 거고, 이건 맞네. 형태에서의 모양을 밝혀 적는데 유지돼서 그런 거죠. 그쵸? 유지돼서. 그래서 여기 부분이 틀렸어요. 363번에 5번이고, 364번 가보자. 여기서 띄어쓰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 A 부분 봐보자. 봐봐.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띄어쓰기 하는 것이 중요한데, 예를 들어 지 있잖아요. 지는 어미, 는지, 을지, 얘는 띄어쓰지 않아요. 당연히 어미니까. 그지? 근데 시간의 경과를 나타낼 때는 띄어쓴대요. 또한 어떤 일을 시험 삼아 시도하거나 어떤 행동의 상태를 강조하는 뜻의 한 번이라고 붙였지만, 횟수는 띄어 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까? 이럴 때는 이제 붙여 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는 한번 만난지, 이거는 시간 경과니까 띄어 쓴 거 맞겠죠. 그쵸? 그리고 할지는 어미예요. 이거 붙여 써야 돼. 답 3번이에요. 잘못됐고. 자, 넘겨서 365번 가볼게요. 365번에 여기서 알맞지 않은 것은, 여기서 답은 3번이거든요. 가볼게. 실질 형태에서 수와, 이거 의존명사 수거든요. 맞는데, 형식 형태에서의 만, 그리고 은, 만도조사, 은도조사의 보조사들이야.
이거는 형태를 밝혀주지 않았어? 완전 밝혀 적었잖아, 그치? 여기 부분이 틀렸고요. 그리고 366번 가볼게요. 여기서 알맞지 않은 것은 여러분 기억 봐보죠. 조건을 잘 봐야겠지? 기억은 용언의 어간에, 그러니까 동사 형용사야 돼.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가 된 거고요. 니은은 용언의 어간에 이나 희가 붙어서 부사가 된 거야. 그리고 디귿은 어간에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가 바뀐 것이라도, 그러니까 명사야 되겠지, 그치? 그 어간의 뜻과 멀어진 것은 원형을 밝혀주지 않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먹다에다 이 붙은 거 맞죠, 그쵸? 그리고 여기서는 노베에다가 이가 붙었는데 여기서 노은 뭐야? 이거는 명사가 됐죠, 그치? 근데 이거는 뭐가 된 거야? 부사가 됐지, 그치? 이건 기억이 아니라 어디에 속하겠어요? 니은에 속하겠네, 그죠? 2번이 잘못됐네요. 자, 그리고 그 다음 367번 가볼게요. 선생님 아까 잠깐 설명했던 소리대로 적는 거랑 어법에 맞도록 하는 거랑 구별할 줄 알아야 되겠지, 그치? 자, 여기서는 답이 3번이거든요. 여러분, 퍼서는 우리가 퍼서 쓰는 거랑 발음이 똑같잖아, 그치? 근데 펐다는 발음이랑 쓰는 거랑 다르죠. 펐다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래서 펐다 때문에 틀렸어요. 3번이고요. 368번 보면 적절하지 않은 거네요. 여기서는 5번입니다. 나아가서 이는 반드시, 이거는 원래 어근이 파악되도록 어법에 맞도록 적은 거예요.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거잖아, 그치? 어법에 맞도록 하는 것은 원래 형태 밝혀 적는 거야. 그게 아니죠. 소리 다 나는 대로 적어버렸으니까. 오히려 이거는 뭐에 대해서? 여기에 더 속하겠죠. 그렇죠? 자, 한쪽만 더 하면 돼요. 369번. 여기서는 소리대로 적되 어법 맞도록 하는데 이거는 잘 봐야 되는 게 파생어인지 합성어인지도 봐야 돼. 이런 파생어는 뭐가 들어가야 돼? 접사가 들어가야 되잖아, 그치? 접사지만 합성어는 어근 플러스 그냥 어근이죠. 그리고 어근 플러스 접사해야 돼. 이거 환경을 다 잘 봐야 돼. 자, 1번 봐보자. A만 충족할 경우 둘 다 소리나는 대로 적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입, 알이, 이건 맞겠죠, 그쵸? 근데 얼음은 소리대로 적은 거 아니잖아, 그치? 땡. 그리고 니은 합성어야 돼요. 마소 맞지만 나짬이 틀렸지, 그치? 소리대로 적은 거 아니고. 그리고 B는 어법이 맞도록 해야 돼요. 웃음 맞네요, 그치? 근데 바가지는 소리 나는 대로 적어버렸잖아요, 그죠? 바가지 X. 그리고 리을은 옷소매 맞고요. 바발도 맞고요. 원래 형태 밝혀 적었잖아요, 그죠? 4번이네요. 그리고 밑에 미음은 이 사랑니 때문에 틀렸어요. 왜냐면 이건 사랑 플러스 어근 플러스 어근이잖아, 그치? 환경이 안 되네, 그치? 그리고 370번 가보면요. 여기서는 각각 뚜렷한 까닭 없이 된소리 나면 그냥 된소리 적는다 했잖아. 거기에 해당되는 예가 다 맞는지 확인하는 건데 알맞지 않은 것은 4번이에요. 자, 씩씩은 소리 나는 대로 씩씩으로 표시를 하는데 이거는 똑같이 기억 받침이죠. 똑같은 음절이 온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B가 아니고 C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371번입니다. 알맞지 않은 것은 여기서는 5번인데 우리 깍두기로 적는다라는 것은 맞사이를 표기할 때 규정에 따르냐? 맞사위? 깍두기는 뭐에 해당되는 거야? 기억 받침이잖아, 그치? 이거는 다가 아니고 나에 해당되겠죠, 그쵸? 나로 고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을까요? 그럼 이어서 또 한글 맞춤법 봐볼게. 자, 271쪽 봐봅시다. 271쪽은 그렇게 막 중점적으로 막 외워야 될 부분은 없고 항상 이 문제가 모의고사 때 나올 때는 조건이 주어지거든요. 조건이 이제 주어지기 때문에 그 내용만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외적인 건 선생님이 외우라고 한 것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보면은 체언과 조사, 어간과 어휘는 구별해서 적어야 된다라는 것은 소리대로 적지 않고 원래 형태를 밝혀 적는다. 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잘 나오는 부분 여기에요. 그래서 표시되어 있지. 부침 2 보면
종결형에서 사용되는 어미 오 있죠. 이것은 제기오 할 때 오여 있잖아요. 어미 오는 요로 소리가 날 때도 있는데 그냥 밝혀서 오로 적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발음은 요로 날지언정 뭐로 적는다? 오로 적는다라는 소리고요. 연결형에서 연결어미 이오는 이오로 적습니다. 이거 연결어미 뭐 이것은 제기오, 저것은 부시오라고 할 때 이때 연결어미 이오는 이오로 적고요. 자, 어미 뒤에 붙는 조사. 우리 앞에서 오나 이오는 어미예요. 근데 여기 요 있죠. 이 요는 우리 존댓말 할 때 요 있잖아요. 우리 해요치 할 때 요는 어미가 아니고 보조사예요. 특히 그냥 조사 아니고 보조사야. 높임을 나타내는. 그래서 이 요는 그냥 요로 적는다 라고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종결어미 이요랑 그리고 연결어미 요랑 그리고 조사 요랑 헷갈리면 안 된다고. 헷갈리면 안 되고요. 자, 뒤로 넘겨봅시다. 자, 뒤로 넘기면 우리 아까 전에 문제에서도 나왔잖아. 어간에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이랑 이나 희가 붙어서 부사가 된 거라. 그러니까 예시를 봤을 때 결국 명사가 됐는지 부사가 됐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조건, 이거는 크게 어렵지 않고 조건만 잘 보면 돼. 조건에 예를 들어서 어간에 붙었는지 아니면 명사에 붙었는지 요것만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각각 명사된 거랑 이가 붙어서 명사된 거랑 음이 붙어서 명사된 거랑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된 거랑 희가 붙어서 부사가 된 거 그냥 예시 이제 나와 있는 거예요. 다만 봐볼까요, 여러분? 다만 근데 어간에 이나 음이 붙어서 왜 이나 음만 나왔냐면 이게 가장 흔하기 때문이에요. 이랑 음만 흔한 거지 나머지는 좀 덜 흔하다가 보는 거야.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로 바뀐 것이라도 만약 그 어간의 뜻과 좀 멀어졌어? 그러면 소리대로 적는다 라고 보시면 돼요.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봐봐. 어리, 어기, 애, 이런 것들은 흔하지 않는 접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암, 애기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 흔하지 않는 접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것들 남아의 아, 부터의 조차의 아. 그래서 이랑 희 또는 빼고는 흔하지 않는 접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그렇게는 없고 뒤로 넘겨볼까요, 여러분? 뒤로 넘겨서 선생님이 어디 이제 설명해 줄 거냐면 275쪽 가볼까요? 275쪽? 275쪽 보면은 그냥 여러분이 발음할 때 헷갈려 하는 거. 뭐 여기서 발음은 뭐예요? 공고미예요? 뭐 예를 들어서 공공희 뭐 이렇게 생각해서 이나 희가 붙는지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발음으로 외워요. 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공고미예요. 공고미 또는 헷갈릴 부분이 뭐 틈틈히 뭐 이렇게 하는 희로 아는 경우인데 틈틈이에요. 틈틈이 라도 해주시면 되고 헷갈릴 만한 것은만 표시해 줄게. 또는 봐봐. 여기 꼼꼼히예요. 꼼꼼히. 그래서 아까 전에 공고미, 틈틈이 그리고 꼼꼼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헷갈릴 만한 것. 나머지는 분명히 이런 건 여러분 확실하게 알잖아. 근데 이렇게 헷갈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헷갈리는 부분은 조금은 표시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뒤로 넘겨서 선생님이 여기 한번 보자. 여기서는 합성어미 접두사가 붙은 말인데 자, 끝소리 니을인 말과 딴 말이 어울 적에 니을로 소리 나지 않는 것이 이제 예시 나와 있는데요. 말 그대로 여기서는 리을 탈락. 이 현상이 우리 음운 변동 중에 리을 탈락 현상이 있죠. 리을 탈락 현상이 나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우리가 예전에 말과 소가 많아서 소가 많이 붙어서 마소라고 부르고요. 불사 여기서는 우리 예전에는 야광이에다 우리 지금은 뭐 에어컨이나 뭐 예를 들어서 따뜻하게 하는 것들이 있지만 보일러가 다 되지만 우리 예전에는 불 뗐잖아, 그치? 그래서 불 뗀 거를
이제 아궁이에 데리고 조그만한 항아리에다가 옮겨가지고 이제 따뜻하게 했는데, 그때 이제 쑤시는 삽 같은 거 있죠. 쇠가는 삽을 부삽이라고 했어요. 그거 생각하시면 되고, 부손도 마찬가지. 그때 쓰는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싸전은 말 그대로 쌀 파는 가게를 싸전이라고 하고요. 활살 합쳐서 이제 화살 이렇게 쓰는 거죠. 그쵸? 이런 식으로 리을 탈락 현상 나왔고, 밑에는 오히려 리을 있잖아. 디귿으로 소리 나는 경우에요. 대표적으로 반지꼬리, 섣달, 뭐 삼진날, 우리 한술 떠보자 라고 하잖아. 그치? 우리 밥 한 술 그 단위인데, 술가락이 숟가락이 된 거예요. 그리고 잣주름, 풋소, 섣부르다, 잣다듬다, 잣따랐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고. 여러분 왼쪽 봐볼까? 이틀날이 아니고 우리가 이튿날이고 이튿날. 그리고 나흘날이 아니고 나흔날이에요. 우리 사나흘 들어봤죠, 그쵸? 그래서 사흘전은 3일전, 나흘전은 4일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밑에는 비읍 소리나 히읗 소리가 덧나는 경우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소리 나는 대로 적는데,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햅쌀, 좁쌀 이런 것들인데요. 이거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약간 그 중세국어의 잔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 먹는 쌀 있잖아. 우리 쌀이 예전에는 어떻게 썼냐면 요렇게 썼었거든요. 그래서 붓쌀에서 비읍 받침을 이걸 어두장군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발음을 다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앞에 해가 붙어서 이게 받침으로 남았다. 그래서 우리 햅쌀이라고 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중세국어의 잔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밑에도 마찬가지야. 머리카락, 안팎 이렇게 발음이 되잖아. 이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리고 수강아지, 암강아지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이거는 히읗 종성 체험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전에는 히읗으로 끝나는 단어들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히읗 종성 체언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암도 뒤에 히읗이 이렇게 붙었어요. 그래서 이 히읗의 잔재로 우리가 강아지, 수캐 이렇게 발음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컷도 수컷, 암컷도 암컷이었는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치? 합쳐져서 수컷, 암컷이 됐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됐을까요? 그리고 277쪽 가볼게요. 277쪽 여기는 별표에 쳐놓으시고, 자, 이게 의문변동에서 잘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는데, 한글 맞춤법에서는 좀 계속 나오는 단골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 부분이 조금 어려워하는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한자 공부를 제대로 안 했잖아. 한자를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안 해서 이게 순우리말인지 한자어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 때문에 이걸 조금 어려워해. 자, 사이소리 현상은, 자, 환경이 뭐여야 되냐면 고유어 플러스 고유어거나 고유어 플러스 한자의 경우만 해당되거든요. 우리가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는 사이시오 환경이 안 돼요. 안 되는데, 그래서 한자어인지 고유어인지를 잘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이소리 현상은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해줬어. 자, 세 가지 경우가 있다 했어요. 단어랑 단어랑 합쳐졌을 때, 뒤에 된 소리가 나거나 니은 소리가 덧나거나 니은 소리가 덧나는 현상을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시로 외우라고 했어. 자, 우리가 생일 축하할 때 부는 촛불 있죠. 촛불, 그치? 근데 우리가 촛불 뒤에 된 소리가 나지, 그치? 그래서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뭐가 들어간다 이 말이야. 사이시옷이 들어간다 이 말이야. 이해됐죠? 그리고 우리 치아를 보호해주는 게 잇몸이죠. 그쵸? 근데 우리 발음이 어떻게 나? 잇몸 이렇게 발음이 난단 말이죠. 니은이 이렇게 덧나는 거야.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 뭐가 들어가? 사이시옷이 들어간다 이 말이야. 사이시옷이 들어가. 그리고 우리 나무 플러스 잎, 이건 발음이 나뭇잎 이렇게 발음이 나요. 나뭇잎 이렇게 되지, 그치? 그래서 니은이 덧나요. 이걸 또 나타내기 위해서 뭐가 들어가? 사이시옷이 들어간다 이 말이야. 이해됐나요? 이게 사이시옷 현상이거든요. 근데 이게 조건이 있단 말이지. 조건 한번 봐볼게. 자, 이거는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 그러니까 고유어 플러스 고유어라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런 경우 된소리가 나는 경우, 니은이 덧나는 경우, 니은 덧나는 경우가 예시로 이제 나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순 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된소리 나거나 니은 소리 나거나 니은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 거의 뒤에가 이렇게 뒤에가 이렇게 한자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앞에가 아니네. 제사, 후, 그리고 양치물 이런 게 대표적으로 한자어고요. 가웬님, 예산님, 그리고 훈님, 뒤후자지, 그치? 이런 식으로 앞에가 이제 이렇게 해서 한자인 경우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예외, 여기 별표. 아까 선생님이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는 사이소리 현상이 안 일어난다 했죠, 그쵸? 적용되지 않는데 예외가 있어. 그 한자예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외워두시면 돼요. 곡간, 우리 숫자와 관련된 게. 우리가 원래 한자로 수자거든요. 근데 우리 숫자 된 소리 나잖아, 그치? 그때 시옷이 들어간 거예요. 숫자, 횟수, 이게 수와 관련된 거, 곡간, 차간, 세방, 태간, 이건 공간 관련된 거. 이렇게 6가지는 한자어지만 사이소리 현상이 적용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숫자, 횟수, 곡간, 차간, 세방, 태방은 사이소리가 들어가는 한자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을까요? 그러면 뒤에 우리 숙제로 조금 해올 건데 문제가 좀 많아서 하나, 둘, 셋, 넷, 다. 선생님 조금만 내줄게. 우리 280쪽까지만 풀어올까요? 선생님 조금만 내줄게. 280쪽까지만 풀어옵시다. 하고 내일 확인하고 이어서 문제 풀게요. 아셨죠? 그럼 내일 숙제 이것만 한번 해보세요.